2003년 11월 14일, 늦가을에 한기가 스며들던 서울 마포경찰서에 두 명의 여성이 찾아왔다. 한 명은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고, 다른 한 명은 잔뜩 겁에 질린 16세 소녀 이수진 1987년 8월 5일생이었다. 수진의 상태는 심각했다. 매일 밤 목련꽃 문신을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 잃어버린 자신의 머리를 돌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정신적 외상이라 생각했던 사회복지사는 심리상담을 진행하던 중 수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해 곧장 경찰서로 달려왔다. 수진의 진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가장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된다. 사건의 시작은 두 달 전인 200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진은 당시 동네 건달이었던 남자친구 김태성 1982년 5월 15일생 21세를 따라 청소년 쉼터를 나와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이 거처를 마련한 곳은 서울 마포구 이면도로에 위치한 낡고 으슥한 상가 아파트 3층이었다. 수진은 그곳에서 태성의 선배인 강철민 1967년 3월 20일생 36세과 박지훈 1974년 11월 10일생 29세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집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옷차림을 한 낯선 여자가 감금되어 있었다. 태성은 그 여자가 자신들이 납치해온 사람이라고만 짧게 말했다. 영문도 모른 채 그 집에 머물게 된 수지는 끔찍한 지옥을 목격해야 했다. 세 명의 남자는 매일같이 여자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고문했다. 심지어 그들은 수진에게도 고문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며 여자의 상처에 끓는 기름을 붓게 하거나 여자의 오물을 억지로 먹이도록 시켰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수진은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짐승 같은 학대를 견디지 못한 여자는 감금된 지 한 달여 만인 10월 중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살인이 벌어지자 세 남자는 광기에 휩싸였다. 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시신을 토막냈고 심지어 냄비에 시신 일부를 삶아내기까지 했다. 남은 시신 일부를 라면에 넣어 끓인 뒤 수진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악마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수진은 극심한 충격에 빠져 정신을 놓아버렸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머리 없는 여자가 나타났다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수진이 미쳐버렸다고 생각한 태성은 귀찮아진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고 갈 곳을 잃은 수진은 다시 청소년 쉼터로 돌아가 매일 밤 악몽과 싸우다 결국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된 것이다. 수진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즉각 그녀가 지목한 마포구의 낡은 상가 아파트로 출동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굳게 닫힌 3층 문틈으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한 경찰의 눈앞에 펼쳐진 내부는 처참했다. 방이 6개나 되는 어두운 복도 끝 커다란 인어공주 모양의 대형 헬로키티 인형이 피와 오물로 얼룩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 형사가 쇠막대기로 인형을 찔러보자 응탁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직감적으로 끔찍한 상황을 깨달은 경찰은 즉시 과학수사대를 호출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인형의 배를 가르자 나프탈렌과 솜더미 속에서 푹 삶아진 사람의 두개골이 굴러떨어졌다. 두개골의 아래턱뼈는 사라지고 없었으며 윗니 몇 개와 머리카락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아파트 1층 처마 위에서는 밖으로 내던져진 장기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발견되었고 집안 냉장고와 냄비에서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려 한 끔찍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훼손이 너무 심해 DNA 검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은 법의학자와 치의학 전문가를 동원해 두개골에 남은 치아와 수진이 진술한 실종자의 생전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치아의 배열과 두개골의 치아 구조가 완벽히 일치했다. 피해자는 25세의 윤소희 1978년 2월 12일생. 그녀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비극이었다. 소희가 6살 되던 해 아버지는 도박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고 어머니마저 재혼하며 그녀를 버렸다. 보육원에서 자란 소희는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다. 배운 것 없이 홀로 세상에 던져진 그녀는 식당 종업원이나 전단지 배포 등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번번이 해고당했다. 싸구려 여인숙과 달동네를 전전하던 그녀는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환각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결국 생계와 약값을 벌기 위해 영등포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소희는 21살이 되던 해 업소 단골이었던 최민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끔찍한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그녀는 민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민수는 지독한 의처증 환자이자 마약 중독자였다. 소희를 향한 매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민수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심한 소희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유흥업소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 민수의 마약 빚을 갚기 위해 소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이자 유흥업소 관리인 강철민의 돈 200만 원과 금품을 훔친 것이다. 이를 알아챈 강철민은 즉각 자신의 수하인 박지훈과 김태성을 소희의 집으로 보냈다. 이미 돈을 다 써버린 소희는 빚을 갚겠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강철민은 그녀의 약점을 쥐고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해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하며 소희는 150만 원을 갚았지만 강철민은 빚의 원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일 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더 씌웠다. 소희가 돈을 찍어내는 기계임을 알아챈 악마의 짓이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소희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하지만 분노한 강철민 일당은 2달 전인 9월 소희를 납치해 마포구의 아파트 3층으로 끌고 왔다. 감금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강철민의 지시를 받은 김태성은 소희의 복부와 얼굴을 50차례 이상 짓밟았다. 이어서 강철민, 박지훈, 김태성 3명은 돌아가며 소희를 성폭행했다. 그녀가 고통 속에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동안 그들은 그 옆에서 버너를 켜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낄낄거렸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 비계를 소희의 입에 강제로 쑤셔 넣었고 역겨움에 토해낸 토사물이 강철민의 바지에 튀자 그는 끓고 있는 기름을 소희의 입에 들이부었다. 다음날 새벽 태성과 지훈은 잠든 소희의 발바닥을 라이터로 지져 피부를 벗겨냈고 그 위로 캡사이신 원액을 부었다. 플라스틱 병을 불로 녹여 타오르는 플라스틱 촛농을 그녀의 찢겨진 발 위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비명을 지르는 소희의 얼굴에 지훈이 소변을 보았고 태성은 수진을 시켜 대변을 보게 한 뒤 그것을 소희에게 억지로 먹였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자행된 고문으로 소희의 온몸은 썩어 들어갔다. 그들은 소희가 상처를 긁지 못하게 한다며 쇠파이프로 그녀의 2손을 지시겨 뼈를 산산조각 냈고 전선을 이용해 천장에 매달아 두었다. 10월의 어느 밤 약에 취해 비틀거리던 소희가 바닥에 쓰러졌다. 외출해서 돌아온 강철민은 화장실에 쓰러진 소희를 발견하고는 살아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쇠파이프로 그녀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발작을 일으키던 소희가 미동도 하지 않자 그들은 라이터로 그녀의 발을 태워보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시신이 부패하며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시신을 훼손하여 냉장고에 보관했고 인근 야산과 한강 일대에 내다버렸다. 남은 두개골은 끓는 물에 삶은 뒤 대형 헬로키티 인형 속에 꿰매어 은닉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강철민은 경기도 일산의 한 은신처에서 아내와 갓난아기와 함께 있다가 급습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다. 며칠 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견디지 못한 박지훈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수진의 전 남자친구인 김태성은 미랑 브로커를 통해 인천항을 거쳐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9개월 만에 인터폴과의 공조수사 끝에 중국 공안에 의해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3명의 악마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폭행이 아닌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직접적인 사인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여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사체 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그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을 참작하여 주범 강철민과 도주했던 김태성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자수했던 박지훈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2021년 12월 감형을 받아 이미 출소했던 박지훈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10살짜리 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다시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돌아갔다. 사건 현장이었던 마포구의 아파트는 한동안 밤마다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헬로키티 인형이 보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다가 결국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참혹했던 범죄의 흔적은 아스팔트 아래로 사라졌지만 그해 가을 철저히 유린당한 채 인형 속에 갇혀야 했던 25세. 청춘의 비극은 여전히 한국 범죄사의 가장 지독한 악몽으로 남아있다.